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양혜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케모세라피 중에서도 수술 전에 하는 선행항암, 그리고 수술 후에 하는 어주번트 케모,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많이 진행이 된 진행성 암에서 시행하는 이제 고식적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국소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절제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선은 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암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암을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그 초기에 발견이 되더라도 우리가 혈액암들은 전신에 이제 뭐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소 치료와 그다음에 전신 치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형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폐암이나 뭐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치료에는 국소적인 치료와 이제 전신적인 시스테믹 세라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보통은 이제 그 국소적인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신적인 치료는 항암 치료로 대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새로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종양도 있고 이제 특별히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악성 종양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상적인 세포에서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들이 이제 쭉 유전자들로 이제 그 DNA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분열을 하지 않고 수명을 다해서 이제 그 저희가 에포프토시스라고 부르는 이제 세포 산모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명을 다해도 이제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포들이 주변 조직이나 장기에 침입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물을 파괴하고 그 암이 있던 위치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암이 우리가 뭐 남의 일 아니냐,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그 미국의 시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평균 수명, 기대 여명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45%에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37%에서 일평생 동안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리안 센트럴 캔서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이제 2019년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작년 말 2021년 말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것을 보시면은요. 남자의 기대 여명이 80세, 여자는 87세인데요. 남자는 39.9%,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35.8%, 3명 중에 1명이 조금 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쭉 기대감염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캔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 내지는 여자는 3명 중에 1명, 뭐 그런 꼴로 이제 암이 생기고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암들이 이제 그 많이 발생을 하냐에 대한 것을 잠시 이제 그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조금 열외로 치는 것이 그냥 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천천히 자라고 대부분은 이제 있어도 이제 뭐 크게 뭐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전이나 재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 열외로 치는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남녀 공통으로 보자면은 폐암이 가장 이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이제 그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은 뭐 조금씩 이 소수점 뒷자리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나눠서 보시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폐암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1위는 이제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갑상선암은 조금 제외한다라고 치면은 대장암, 위암, 폐암 그런 순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게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면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환자들이 아니라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할 때 그거의 원인으로 어떤 병 혹은 사고가 이제 가장 큰 것을 이제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를 이제 해마다 통계를 내는데요. 이제 우리 2022년에 우리 캔서 리서치에 이제 발표가 된 것을 이제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제일 큰 원인, 제일 높은 원인으로 이제 암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심장질환이나 이제 뇌혈관 질환, 뭐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저희가 빨리 진단하고 잘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별로 보자면은 이제 폐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각 암종별로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2010년대 후반까지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각 암종별 5년 생존율을 봤는데 이제 암종과 이제 상관없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갑상선암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제 간암도 그렇고요. 이제 굉장히 5년 생존율이 그 90년대에 비해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발전을 많이 가지고 온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진행하기 전에 병기가 이제 이른 병기에서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의 중요성, 검진의 중요성을 한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역시나 중요한 면으로 이제 암의 치료법의 발달이 이런 생존율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캔서 홀마크라고 하는데요. 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몇 가지로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정상 세포에서 이제 암이 될 때까지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세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제자리에 잘 있는데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기면은 이제 많이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스플라지아 이제 비정형 세포들이 생기면서 이제 정상적인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암으로 되면서 이제 완전히 깨지면서 이제 그 정상 조직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변화를 보시면 이제 그 제자리 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암세포가 생기기는 해도 정상 구조를 뚫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침습성 암이 되면서부터는 정상 구조가 깨지면서 주변 조직을 침습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이 림프나 혹은 혈관을 타고 가면서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암이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그런 암들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암의 치료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고형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암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의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이 이제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우선은 발견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밖에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가 검진을 하면서 혹은 이제 뭐 이제 씻으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이제 또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래서 모두 다 암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암세포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침생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조직을 염색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런 이제 글랜드를 확인하는 인베이시브 튜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해서 확진을 하고 조직학적 확진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암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병기 설정입니다. 그래서 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제 일부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국소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조직으로까지 이제 전이가 된 상태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치료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우리 이제 페트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펫시티인데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포도당에 붙여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제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분열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소비량, 특히 이제 그 포도당을 많이 먹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암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가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유방 조직과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많이 이제 업테이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전이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뭐 선행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수술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무엇이냐? 뭐 이제 저희가 그 PET-CT를 찍더라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들은 그 우리 포도당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쪽이나 심장, 심근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뇌나 심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입한 조영제가 이제 배출이 되는 이제 콩팥이나 뭐 장의 일부 그리고 방광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암은 발견하고 확진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병기를 파악한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암 치료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의 이제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근치적 목적, 큐러티브 세팅인데요. 이게 이런 세팅에서는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 전후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치적 목적의 치료의 다른 모달리티로 우리가 근치적 목적의 이제 데피니티브 컨커런트 케모 레디에이션 CCRT라고 하는데요. 요 이제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하는 치료도 완치를 목적으로 이제 일부 암들에서는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내과에서 보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제 팔리어티브 세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식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화적인 목적의 이제 호스피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그 사기 환자, 이제 다른 조직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말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거나 이제 진단이 된 상태에서 다른 조직에 전이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완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생존 기간의 연장이나 증상의 완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식적 목적의 그 전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 치료에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약제들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 그리고 엔도크라인 세라피, 유방암이나 절산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분비 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신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드물게 이런 고식적 세팅에서도 우리가 증상 조절을 위해서 그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 덩어리가 커서 항암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또 너무 정상적인 구조물이 눌려서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지대한 그런 그 나쁜 영향을 끼칠 때에는 그런 증상 완화 혹은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제거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암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디버킹 서저리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치료들을 모두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혹은 처음부터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빠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호스피스 세팅에서 이제 말기 환자에 대한 그런 완화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목적 자체가 이제 환자가 최대한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이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증상 조절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통증 조절을 해주고 그 밖에 이제 우리 뭐 정서적으로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적으로 그런 사회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같이 갖춰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말기인가요? 뭐 우리 부모님이 말기인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조직에 전이가 있는 사기 환자가 말기 환자는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그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각 세팅에 따라서 암의 치료 이런 모달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나타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암이 국소적으로 다른 조직에 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국소적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술적 절제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암이 있는 부위를 이제 그 암을 포함하여 조금 이제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적 절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국소적 치료 그리고 완치를 노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어렵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가 아주 잘 듣는 암인 경우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정상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야 되거나 정상 조직의 구조가 파괴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식도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두암, 인두암, 뭐 우리 그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정상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그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암의 이제 분포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우리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컨커런트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여서 이제 암세포가 방사선을 쬐을 때 더 잘 죽을 수 있게 이제 그 레디에이션 센시티비티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방사선 치료의 그 감수성을 높인다라는 목적으로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전신적인 치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원바람이 있고 그것이 이제 주변의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국소적으로 요것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신에 다 갈 수 있는 항암제 뭐 요새는 이렇게 정맥 주사로 하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적으로 다 가면서 암을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암을 제거를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스테믹 세라피, 키모세라피의 이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다란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소적인 치료, 암이 국한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의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뭐 항암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신약이 발견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두말할 것 없이 암을 완치시키는데 그리고 암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은 모든 환자들 중에 한 40% 정도는 이제 수술적 제거를 통해서 완치가 된다라고 이제 전체 암 환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환자들을 보시거나 뭐 이제 얘기를 듣거나 뭐 임상 시험을 도와드리거나 할 때 이제
차트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기록지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R0 리섹션, 뭐 R1 리섹션, R2 리섹션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R0 리섹션은 암을 포함해서 이 암을 전체적으로 다 잘 절제가 되고 이제 절제연이 요 파란색이 암덩어리고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암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우리가 그 쭉 잘라낸 그 절제연인데요. 절제연에 암세포가 전혀 없이 이렇게 통째로 잘 제거를 한 이 앙블록 리섹션이 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 알제로 리섹션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냥 그로스 리섹션 자체도 완전히 컴플리트 리섹션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 현미경으로 수술 조직의 절제 면을 봤을 때에도 거기에도 암세포가 모두 없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 마진도 네거티브인 이 상태를 알제로 리섹션 완전히 다 잘 제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1 리섹션은요, 요 파란색이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요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수술장에서 들여다 봤을 때는 저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로스 리섹션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됐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 리섹션 이제 실제로 수술로 제거한 조직의 이제 그 절제원을 보았을 때는 이제 그 현미경에서는 암세포가 보이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 마진은 포지티브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R1 리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2 리섹션은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이제 동맥 혹은 정맥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이 혈관을 모두 다 제거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장기들이 이제 찰 수 없다. 그래서 이 혈관을 제거를 하지 못하는 뭐 혈관이든 신경이든 그런 중요 구조물에 완전히 붙어 있거나 뭐 이제 침범을 해서 이 덩어리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면은 중요 구조물을 완전히 없애서 이제 주변 장기들도 다 손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침범이 된 부분은 당연히 제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암덩어리를 눈에는 보이지만 침범이 된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건 알지만 완전히 제거를 다 못하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투리 섹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 리섹션 자체도 이제 인컴플리트하게 진행이 되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절제원에도 암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마진도 포지티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술에서 이렇게 될 수 있고 보통은 우리가 알제로 리섹션을 하면은 완전히 수술이 잘 됐고 요 완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그 예후를 좀 향상을 시킬 수 있겠고요. R2 리섹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이후에 고식적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의 역사를 유방암 치료의 역사로 이제 좀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현재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방암은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암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방암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뭐 덩어리가 커지고 결국은 그 생겼던 사람이 죽더라. 뭐 그런 이제 기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전부터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 생기면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생존율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
조직을 많이 떼어내면은 떼어낼수록 이제 그 주변에 다시 생기거나 남아있는 조직이 없으면은 훨씬 이제 예후가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이제 그 윌리엄 할스테드라고 하는 이제 그 외과 의사인데요. 존스 홉킨스에 있었고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있을 때에는 조직을 많이 제거를 하면 할수록 이 암이 있는 주변을 많이 제거를 하면 할수록 그 암 치료의 성적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유방만 제거를 하다가 그 밑에 있는 근육층 그리고 림프절 뭐 굉장히 이 주변 조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칼 마스텍토미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주변 근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포미티도 심하고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게 림프절을 겨드랑이 림프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쇄골화 림프절까지 전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림프 부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그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술을 했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을 열심히 하면 비록 이제 삶의 질도 조금 떨어지고 보기는 안 좋지만 환자들의 이제 예후가 좋아졌냐? 확실히 이제 이렇게 수술만 하면은 유방암이 재발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겼고요. 그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망스럽게도 저렇게 광범위하게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디컬 마스텍토미를 하고 10년 이후에 환자들이 그럼 재발 안 하고 잘 지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림프절 전이가 없었을 때에도 5년째 13% 그리고 10년째 20%의 환자에서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림프절 전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전부 다 뭐 유방 조직, 근육층, 림프절 전체를 다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N1에 해당되는 1개에서 3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을 때는 10년째 한 반 정도의 환자에서 그리고 4개 이상의 림프절의 전이가 있을 때 N2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째 70%이 정도면은 전이 안 한 사람이 더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은 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모두 다 제거를 하는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뭔가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니즈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NSABP B04 트라이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저렇게 광범위한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다. 뭔가 다른 치료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유방 조직만 제거를 하자. 이게 뭐 근육층, 뭐 전반적인 다른 구조물들까지 다 제거를 하면은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토탈 마스텍토미만 시행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레디컬 마스텍토미보다 그 치료 성적이 나빠질 것인가? 비슷하다면 굳이 그런 광범위한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한 그런 그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이 가능한 유방암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에는 라디칼 마스텍토미, 토탈 마스텍토미, 그다음에 토탈 마스텍토미 이후에 그 익스터널 RT를 진행을 한 것, 요것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림프절 전이가 이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클리니컬하게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라디칼 마스텍토미를 하거나 아니면 토탈 마스텍토미 이후에 반드시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고 치료 성적을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원발 전이와 전체 생존율이 좋습니다. 다만 보시면
레디컬 마스텍토미와 이제 토탈 마스텍토미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 것의 결과는 보시면 거의 그러니까 림프절 연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그 치료 방법에는 상관없이 환자들의 그 예후가 그러니까 원발 전이나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all 서바이벌이 레디컬 마스텍토미나 토탈 마스텍토미 더하기 이제 그 방사선 치료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절제를 통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이후에는 이제 토탈 마스텍토미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유방을 그러면 전절제를 해야 돼? 이게 메스가 조그마면 조금만 잘라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튜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토탈 마스텍토미를 한 것과 이제 일부 부분 절제를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것을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제 봤더니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디스턴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오버all 서바이벌이 각각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유방 조직 전체를 절제를 한 것과 부분 절제를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것이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환자에서 전절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수술의 범위가 줄어들고 덜 침습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그래도 이제 악실러리 노드 다이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라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은 모두 다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은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 림프 부종이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예전 교과서나들을 보시면 이제 팔이 꼭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부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림프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들의 사진이 이제 좀 나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림프 부종의 그 위험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부으면 환자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감시 림프절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암 조직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색소, 뭐 파란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색소를 넣어서 그 유방 조직의 암덩어리에 그렇게 색소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으면 얘네가 결국은 림프로 이제 그 드레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가장 먼저 드레인이 되는 림프절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감시 림프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문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림프절로 나갈 거기 때문에 혹은 전신으로 퍼질 거기 때문에 생각에 그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모두 다 그 나머지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눈에 보이기 에도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커져 있는 림프절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클리니컬리 네거티브 악셀러리 노드 환자들에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센티넬 림프노드 리섹션을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악셀러리 노드 다이섹션을 모두 진행을 한 그룹이 있었고요. 이제 센티넬 노드 리섹션을 해서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악셀러리 다이섹션을 하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더 진행하지 않고 센티넬 노드 샘플링만 하고 끝낸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넬 노드 네거티브인 환자들, 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센티넬 노드가 네거티브이면 악실러리 노드 다이섹션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과연 차이가 있을까를 보았을 때
보시면 오버올 서바이벌과 디지털 프리 서바이벌이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넬 노드가 네거티브이면 적어도 우리가 악실러리 노드 다이섹션을 모두 진행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 뭐 점점 이렇게 아주 침습적이어서 환자나 이제 그 환자의 뭐 삶의 질 혹은 일상생활, 그다음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 그리고 의료적 자원의 사용 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점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온 것이 이제 우리가 유방암 수술의 이제 그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암덩어리만 떼어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떼면 뗄수록 좋을 것이다 해서 이제 발전을 했던 게 이제 라디컬 마스텍토미, 익스텐디드 라디컬 마스텍토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9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 우리가 더 많이 떼면 뗄수록 좋을 것이다, 재발을 덜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고요. 이제 점점 수술의 범위나 침습적인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칼 마스텍토미가 이제 그 모디파이드 라디칼, 그래서 토탈 마스텍토미 더하기 이제 방사선 치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부분 절제술, 그리고 감시 림프절 절제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덜 침습적이고 이제 범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인베이시브하고 이제 QOL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더 이렇게 향상된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의 목적과 이런 범위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유방암을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방사선 치료는 이게 그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원칙과 우리가 그 실제로 환자들에서 어떻게 그냥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방사선 치료는 이게 대부분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입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방사선을 쬐면은 얘네가 이제 물 분자가 이제 그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그 하이드록실기와 그 이게 알킬로시기로 해가지고 레디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프리 레디칼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DNA를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의 DNA를 손상을 시켜서 이렇게 그 암세포를 결국은 죽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 역할로 이제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DNA 모레큘러를 이제 디스럽션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 라디칼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그 이것들이 DNA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로컬라이즈드 세라피로 이제 방사선은 쬐는 부분에 있는 세포를 이제 깨트리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의 도즈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몇 번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느냐, 한 번 들어갈 때 이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펙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 복잡하고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저희 그 메디컬 온콜로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레디에이션 세라피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와 동시에 진행을 하는 이제 컨커런트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레디오 센시타이징 에이전트로 이제 그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암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백금 계열, 이제 시스플라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 베이스드 케모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폐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약제들로는 플래티넘의 탁세인 계열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TC랑 그 같이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폐암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파클리탁셀이나 도제탁셀과 같은 탁세인 계열도 같이 이제 방사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토포아이조머레이즈나 뭐 이제 하이복식 사이토톡신과 같은 약들, 뭐 안티메타볼라이트,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5FU 계열, 뭐 캡사이타빈이나 5FU 자체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브레인 튜머에서 특히 뭐 글라이오블라스토마나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테모졸로마이드와 같은 약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드넥 캔서와 같은 데에서는 세톡시맙과 같이 이제 타겟 에이전트들도 간혹 이제 그 우리가 항암 치료와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제 약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와 수술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암이 있는 그 위치에서 국소적으로 암을 제거를 하거나 암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조직에 전이가 있거나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치료인 항암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신적 치료로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항암 치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암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까 왜 고대 뭐 이집트 뭐 그럴 때부터 기술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이전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몸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시도를 한 거는 결국은 이제 떼어내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그런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퀴리 부인, 뭐 퀴리 부처, 뭐 이제 그 마리 퀴리랑 피에르 퀴리가 이제 그 우리가 라듐을 발견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19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이제 시도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항암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가 먼저 나왔는데 항암제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최근입니다. 불과 한 뭐 저기 1940년대 뭐 그때부터이고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한데 이제 세계대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독가스들 그리고 이렇게 그 생화학 무기들을 사용을 했더니 일부에서 이제 그런 뭐 림프구들이 많이 죽더라. 화학물질이 우리의 림프구들을 죽일 수 있구나를 통해서 아,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림프구들이 많이 늘어난 혹은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암들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착안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우리의 암을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배워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그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항암제가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4, 50년간은 우리가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암 치료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타겟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제 그 CML에서 이제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그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타겟 세라피가 이제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이제 표적 항암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또 이제 한 중반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는 것들이 이제 그 2010년대 이후로 우리가 면역 체계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암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연구가 많이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항암 치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다. 암의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항암 치료는 그런 고식적 치료밖에 없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항암제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혈액암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이라든지 그런 암들은 이제 항암제가 이제 주 치료의 이제 그 모델리티고요. 그런 혈액암 외에도 우리가 그 고형암들 중에서도 생식세포종, 점셀 튜머의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가 이제 치료의 주요한 그리고 항암제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고요. 우리가 그 소아암들 중에 일부 암들, 뭐 윌름스 튜머나 유행사코마 뭐 이런 그 일부 소아암들은 또 항암제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우리가 소세포 폐암의 일부나 이제 그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항암제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제 완치를 할 수 있는 암들이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병기가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국소적으로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두경부암이라든지 이제 그 항문암,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의 일부들, 소세포 폐암 그런 것들이 국소적으로 있을 때는 그 우리가 CCRT로 이제 완치를 볼 수 있다. 그런 바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어주번트 키모를 해서 이제 보조적 항암을 해서 이제 그 재발률을 줄이는 암들이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그 직결장암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도즈 케모세라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이제 완치를 바라는 그런 암들이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재발성 백혈병이라든지 뭐 그런 일부 암들에서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암의 진행을 늦춰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그 삶의 이제 기간,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전이성 그런 고형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일부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고 있는 췌장암이나 이제 그런 췌담도암 그런 암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에는 잘 듣지 않는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암의 병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플로우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암이 이제 진단이 되었을 때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돼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른 병기라고 스테이지 1, 뭐 혹은 2의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조금 컸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수술 후에 이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자체가 조금 이제 진행이 된 경우, 이제 로컬리 어드밴스드 디지즈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우리가 다운 스테이징이라 그래서 이제 3기 후반 뭐 그랬는데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통해서 뭐 2기 내진 1기 혹은 패솔로직 CR 등 이렇게 다운 스테이징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네오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뒤이어서 우리가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뭐 이제 뭐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에 이제 처음부터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수술적 제거를 고려를 하지는 않고 이제 처음부터 고식적 항암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 치료의 이제 그 주요 목적을 이제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오조번트 케모세라피는 수술 전에 이제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수술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그 데피니티브 CCRT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완치를 바라고 하는 그런 근치적 치료 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요 네오조번트 케모세라피의 목적은 이제 오간 프리저베이션 이제 암 자체의 크기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최대한 그 암으로 인한 이제 그리고 암 치료에 의한 이제 기관의 이제 그런 펑션, 그러니까 기능을 이제 보존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후두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주번트 케모세라피 혹은 컨커런트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그런 보존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네오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통해서 토탈 마스텍토미를 해야 되는데 다운 스테이징이 돼서 이제 그 파셜 마스텍토미 그래서 부분 절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관을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테이징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오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좋았던 경우에 일부 암들에서는 이제 그거 자체로서 생존 기간, 생존율의 향상을 가지고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에서 패솔로직 CR이라 해서 이제 수술 전 항암으로 완전 관해가 온 경우에는 다음번에 이제 재발이나 전이를 거의 하지 않고 예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암들에서는 서바이벌 게인을 가지고 오는 목적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주번트 케모세라피의 이제 목적은 우리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이 혹은 재발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팔리에티브 케모세라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어주번트 키모세라피, 네오어주번트 키모세라피, 그리고 팔리에티브 키모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의와 목적 그리고 예시를 이제 좀 드리고요. 사실 뭐 앞에서 거의 설명을 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주번트 키모세라피는 정의는 우리가 뭔가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여기서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데피니티브 CCR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근치를 목적으로 한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가 있었고 그렇게 그런 치료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주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이후에 추가로 진행을 하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암 자체가 재발하는 것을 그런 위험성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우리가 어주번트 키모세라피. 이거는 어주번트는 레디에이션 세라피도 될 수 있고 엔도크라인 세라피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주번트의 목적이고요. 그 중에서 어주번트 키모세라피는 이런 그런 에디셔널한 캔서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 캔서의 리커런스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치료를 이제 어드번트 키모세라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RT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 세라피가 될 수도 있고 타겟 세라피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올로지컬 세라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드번트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근치적 치료 이후에 시행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가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재발률을 낮춘다,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 우리가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 외에도
이제 국소 혹은 원격 전이 모두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전반적인 전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직결장암이나 유방암,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테오살코마라고 해서 이제 그 골 육종에서도 이제 근치적 치료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그 생존율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는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전체 환자를 놓고 봤을 때 10년째 한 36.4%에서 이제 그런 사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CMF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항암 치료를 했더니 한 10년째 사망률이 4.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CMF와 안스라사이클린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제 CMF 때보다 사망률이 조금 더 감소를 했어요. 한 4%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어주번트로 안스라사이클린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그 이후에는 탁세인이라고 하는 뭐 파클리탁셀이나 도시탁셀을 사용을 해봤더니 안스라사이클린 때보다 또 한 5%더 감소를 했다. 그래서 10년째 모탈리티가 25%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수술 후 이제 얼리 스테이지 브레스트 캔서에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CMF 혹은 안스라사이클린, 탁세인 등 이제 쭉 그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존율의 향상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 유방암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셀렉션을 해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보조적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재발률과 생존율 향상에 재발률을 줄이고 생존율 향상을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결장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술만 했을 때와 수술 후에 이제 5FU를 기반으로 한 항암 치료를 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았더니 8년째 그 생존율의 향상이 2기 환자의 경우에는 5.4%, 3기 환자에는 10.3%. 당연히 이제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암 치료를 했을 때의 베네핏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결장암에서는 수술 후 이제 항암 치료를 한 것이 특히 2기, 3기 환자에서는 생존율의 향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유방암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러면은 항암제를 쓴 것이 좋으면 어떤 항암제를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2와 3를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스테이지 특히 3에서는 이제 2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FL과 여기 FL은 이제 5F와 류코보린인데요. 5FU 류코보린과 그 거기에 이제 옥살리파틴을 더한 것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2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스테이지 3에서는 옥살리플라틴까지 더했더니 생존율의 향상이 더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이지 3 콜론 캔서에서는 이제 FL에 옥살리플라틴을 더한,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폴폭스를 이제 그 치료를 6개월 정도 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이제 요 트라이얼 이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주번트는 데피니티브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이후에 추가로 시행하는 트리트먼트가 어주번트 트리트먼트였다면 이제 네오 어주번트는 이제 선행입니다. 그래서 데피니티브 트리트먼트 이전에 뭔가를 먼저 시행을 한다. 그래서 프리오퍼러티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메인 트리트먼트 이전에 이제 튜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네오어주번트라고 붙이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나 키모세라피도 될 수 있고 레이디에이션 세라피 혹은 호르몬 세라피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토톡식 키모를 쓰는 것을 우리가 네오어주번트 키모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션 세라피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우리가 먼저 항암 치료 혹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암 자체가 진행을 하면서 원격 전이를 하는 그런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암들에서는 그 생존율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또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드밴스 트리트먼트의 효과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튜머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튜머 사이즈가 줄면은 당연히 수술의 범위도 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수술을 통한 이제 그 오간 자체의 이제 그런 손상을 줄이고 수술의 범위를 줄이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 그러면 브레스트를 이제 부분 절제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그 오간 프리저베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커스메틱 아웃컴에 이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네오어드밴스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이런 온콜로직 아웃컴뿐만 아니라 이런 커스메틱 아웃컴도 그리고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유방암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유방암에서 모든 환자에서 그 네오어드밴스 키모세라피를 통해서 이제 그 아웃컴의 그 서바이벌이 증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주 일부 환자들에서 패솔로직 CR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피니션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 혹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NSABP에서도 사용을 했고 그랬는데요. 이제 침습적인 암이 원발암에서 없고 그래서 YPT0 혹은 TIS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암세포가 하나도 없거나 혹은 인사이트 튜머는 있어도 침습 인베이시브 튜머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발암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인베이시브 튜머가 없어지거나 그리고 림프노드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요 경우를 우리가 패솔로직 CR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YPT0 혹은 TIS, YPN0가 달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의 재발률이나 전이의 이제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디스턴트 릴랩스 뭐 혹은 뭐 기타 등등 뭐 데스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패솔로직 CR이 온 것이 오지 않은 것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고 오버all 서바이벌도 패솔로직 CR에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해저 레이쇼 0.3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스의 리스크가 64% 감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2,0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놓고 보았을 때 패솔로직 CR이 오게 되면은 환자의 이제 릴랩스와 서바이벌을 확실히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오어드밴스 키모세라피가 이런 커스메틱 아웃컴, 뭐 오간 프리저베이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패솔로직 CR이 온 환자에서는 서바이벌도 확실히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간 프리저베이션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넘어가지만 결국은 이제 암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 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로 끝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팔리아티브 케모세라피인데요. 우리가 원격 전이가 있는 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이제 삶의 질 그리고 삶의 기간. 그래서 퀀티티와 퀄리티를 모두 이제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가 이제 그 우리가 홀투 양성 유방암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인
이제 펄투주맙, 트라스주맙, 도시탁셀 모두를 사용한 것과 그 이전까지의 표준 치료였던 도시탁셀 플러스 트라스주맙을 이제 비교를 한 연구가 있고요. 이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향상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었어요. 특정 약제를 사용을 했을 때 시작부터 이제 병이 나빠질 때까지 기간, 당연히 이제 그 퍼투주맙을 같이 사용을 한 곳에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가 우리가 이제 오버올 서바이벌이 스테이지 4 허투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진단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사용을 하였던 도시탁셀 플러스 트러스트주맙을 사용을 하면 40.8개월이었거든요.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펄투주맙을 더했더니 이게 56개월 정도, 한 4년 반 정도로 늘었습니다. 약 한 가지를 더함으로써 우리가 환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의 이제 전체 생존율에 이제 향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치료의 향상이 환자들의 이제 삶의 생존 기간의 연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암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뭐 앞선 시간에서도 설명을 뭐 약제나 뭐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캔서 트리트먼트는 국소적인 병일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인 치료인 서저리와 레디에이션 세라피 그리고 전이가 되어 있는 암의 경우에는 시스테믹 세라피인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한다가 이제 원칙이다. 그리고 케모세라피의 경우에는 암 자체의 병기에 따라 달라지고 이제 그 세팅에 따라서 네오주번트, 어주번트, 팔리에티브 케모세라피가 있고 각각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부터 우리가 강의 듣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배도 고프실 텐데 저의 이제 그 치료는 여기 그 치료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